박소영 씨는 취업 후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하느라고 대출을 받고 예. 또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대출을 받으면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창문 청소를 하던 중에 부실했던 방충망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친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병원비로 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소영 씨가 돈 구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차에 이모의 소개로 김상호 씨에게 돈을 빌리고 네. 그걸 갚는 조건으로 김상호 씨의 바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김상호 씨도 사채업자였던 것이죠.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빚의 고리만 이어지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나쁜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일단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소영 씨가 방충망을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너무 부실했던 거죠, 방충망이. 그리고 조사한 바로는 박소영 씨가 보증금을 주고 새 들어 사는 그런 빌린 원룸이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친 할아버지는 참 안타깝지만 박소영 씨가 집주인도 아닌데 다 책임을 지고 물어줘야 할까요? 자, 이번 사건 이영준 변호사님께 의뢰가 들어왔는데 먼저 변호사님, 소영 씨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먼저 사연의 내용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박소영 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방충망을 훼손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떨어뜨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연 내용을 봐도 방충망이 열었을 때 쉽게 추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 아닌 경우에 집에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주인에게 먼저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충망의 수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면 박소영 씨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집주인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방충망의 경우에는 수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분쟁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주택의 부대 시설물로 봐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많이 작성하실 텐데 현 시설 상태로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방충망 수리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에 적당한 협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소영 씨 빚이 4,500만 원에 이르고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원금은 줄어들질 않고 예.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데 예. 근데 여기서 다행히 이모가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개인 회생 제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개인 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채무를 조정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없애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불량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채권자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요. 네. 2004년 당시에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개인 회생 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네. 네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모두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소득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당연히 재산이 더 많으신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해야 되겠죠. 예.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네, 세 번째 조건은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예. 법상 1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했을 때 18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가 가능하다면 회생 진행은 좀 어렵겠습니다. 네 번째로 채무 규모 면에서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그리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도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국회에서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요건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죠?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채권자가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 이러한 분들은 이미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으로는 원리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환대출,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빚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사치나 낭비를 하신 것이 아닌데도 1, 2년 만에 순식간에 채무들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갈 때까지 박소영 씨처럼 안타깝게도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나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해서 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아, 요것 맞아요.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실제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가족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자들의 그런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네. 개인 회생 신청을 할 때 추신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빚 독촉이나 강제 집행을 중단시키는 그런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사치나 낭비 같은 그런 요소가 없다면 대부분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업체에 시달리는 경우라면 연체하고 상관없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추심 독촉을 받고 아. 그리고 그 채권자와의 협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오. 참 이 개인 회생이라는 게 채무가 좀 과다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좀 빚을 조정해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불이익이나 이런 건 혹시 좀 없습니까? 네, 불이익은 신용상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신용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십니다. 예.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생 진행 중이라는 그런 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은 어렵게 됩니다. 아하. 하지만 파산하고는 다르게 아파트, 자동차 등 본인의 자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 등 신용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활동은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회생 절차를 끝내고 면책이 되게 되면 신용활동까지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신용 활동이 조금 힘들다라는 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럼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개인 상황에 맞게 변제 계획안을 마련해서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변제 계획하고 그 자료들이 합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몇 차례 보정을 내리고 그런 보정들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변제 계획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변제 계획안의 내용대로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그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명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성실히 행하기만 하면 빚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까? 네, 그 계획된 채무들을 모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되게 되는 겁니다. 오. 그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동안 전부 채무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이런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추가 지출이 꼭 필요한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약값, 병원 진료비 또는 부모님 생계비 등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을 자료로 잘 소명을 하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드라마 속의 그 박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변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박소영 씨가 만약에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으니까 2인 가구라고 가정을 하면 250만 원에서 올해 기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을 제외한 65만 원을 전부 채무 변제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65만 원씩 3년간 변제를 하면 2,34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박소영 씨의 채무가 4,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2,160만 원의 원금이 감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 가까이 감면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연 속의 소영 씨처럼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빚을 계속 늘려나가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되시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설명드린 개인 회생 파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가장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채무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 조정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보다는 원금 감면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좀 오래된 채무회 같은 경우에는 변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연락을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채무조정교섭법이라고 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그런 제도를 또 마련 중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보곤 하잖아요. 네. 현재 채무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현명하게 해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